법칙 6.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잘못된 장소.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출간된 뒤 나는 영어권 국가들과 유럽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다. 내가 강연을 한 극장들은 대부분 고풍스럽고 아름다웠으며 건축과 문화의 역사를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수많은 악당과 예술가가 위대한 순간을 빛냈던 곳에 와 있다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우리는 순회 강연을 위해 2,500에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을 160개나 예약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강연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토록 많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내 유튜브와 팟캐스트의 인기도 똑같이 놀랍다. 내 채널에 올린 콘텐츠들, 다른 사람들과의 인터뷰들, 짧게 편집한 수많은 강연과 대담 영상들의 조회수는 수억 회나 된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책이 출판될 시점이면 전작은 영어판으로 약 400만 부가 팔리고 5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을 것이다. 나에게 그런 청중이 생긴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주춤할 것이다. 내 책이 많은 사람의 삶에서 사라진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게 분명하다. 분명 내 책은 위대한 심리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생각에 빚지고 있다. 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의 이목을 이끄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두 가지 정보에 주목했다. 첫 번째 정보는 강연장에서 그리고 길거리, 비행기, 카페, 기타 공공장소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었다. 미국의 한 중서부 도시에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한 젊은이가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간단히 말할게요. 난 2년 전에 출소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었지요. 그때 선생님 강연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젠 정규직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와 아내도 있고 방금 첫 아이, 우리 딸도 태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나와 눈을 맞추고 힘차게 악수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념이 가득했다. 비록 이 젊은이는 약간 극단적인 사례에 속하지만 사람들이 거리에서 종종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이야기들도 비슷했다. 그리고 다들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개인적인 희소식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개인적인 비밀을 알게 된 듯하여 좀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들의 성취를 생각하면 어깨가 으쓱해진다. 한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격려와 길잡이에 목말라 있는지, 약간의 격려와 길잡이만으로도 얼마나 그들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난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라는 말은 세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긴 여정에서 좋은 출발을 하도록 힘을 준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는 또 있다. 내 강연과 글이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명확히 나타낼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말이다. 이미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일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 종종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내 말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믿음을 인식하거나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현재 대중과 공유하고 있는 나의 연구와 생각의 결과물들을 계속 믿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직감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명확히 말할 수 없는 것에 다리를 놓아주는 건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제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두 번째 정보를 말하고자 한다. 단서는 수많은 공개 강연에 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 강연을 계속 찾아준다는 건 특권이자 신의 선물이다. 대규모 강연은 시대 정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내 새로운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충분한 관심을 끄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생각들의 품질을 부분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어준다. 강연 중에 청중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법칙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해서 청중 앞에서 말할 때는 항상 몇 사람을 점 찍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제안했다. 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시각적으로 주목하면서 전체 청중에게도 귀를 기울이면 부스럭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기침소리 그 밖에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당신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보고 싶은 건 무화경이고 군중에게서 듣고 싶은 건 조용한 침묵이다. 당신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길 원한다. 그런 상태는 청중이 다른 데 정신을 팔지 않았다는 의미다. 당신이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그 내용에 푹 빠지지 않았다면 조금만 불편해도 이리저리 움직일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혼자만의 생각이 꿈틀댈 것이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생각날 것이다.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일 것이다. 이 모든 게 합쳐져 청중의 불만 섞인 소음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강연자가 무대 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발휘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에게 레이저처럼 꽂힐 것이고 단 한 사람도 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강연자는 모든 생각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나는 한 주제를 얘기할 때 모든 청중이 쥐죽은 듯 조용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주제는 바로 책임이었다. 청중의 반응은 황홀했다. 정말 뜻밖의 반응이었는데 원래 책임은 잘 팔리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다. 교육기관, 연습생 제도, 자원봉사단체, 친목 모임 등에서도 같은 일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임감을 주입하는 것이 사회화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실수를 저질러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난 50년간 권리에 관해서는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으면서 젊은이들에게 요구해야 할 것을 말하는 데는 주저했다. 몇십 년 동안 젊은이들은 사회로부터 돌려받을 게 있으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라는 말만 들었다. 우리는 그런 요구를 통해 젊은이들의 삶에 의미가 생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와 정반대로 말해야 한다. 비극과 실망으로 가득한 인생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의미는 고결한 짐을 짊어지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잘못된 장소에 눈길을 주며 성장해왔다. 그로 인해 젊은이들은 취약할 대로 취약해져서 쉬운 길을 잘 넘어가고 걸핏하면 분노의 독에 감염된다. 과연 무엇이 이런 상태를 조정했을까? 이 취약성, 이 감염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